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중국의 근대화 운동 과정에 이어서 이번에는 니뽕, 일본의 근대 국가 건설 앤드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예전에 일본 역사는 어디까지 배웠느냐? 일본은 천황은 있지만 칼 잘 쓰는 사무라이 중에서 대빵이 자기가 만든 정부, 이거를 막부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막부가 통치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야. 특히 일본의 마지막 막부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다가 수립한 막부. 자, 이 막부는 그럼 뭐겠니? 그렇죠. 에도 막부였었죠. 그 에도 막부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 에도 막부는 이제 쇼군이 통치하는 이러한 시기였고요. 그리고 지방의 사무라이들, 얘네들한테 중앙 막부의 쇼군은 땅을 줘요. 그래서 야, 그 땅은 너희들이 직접 알아서 해, 통치해. 뭐 이런 식으로 유럽의 봉건제와 같은 이러한 봉토를 받은 봉신들, 제후들과 중앙에 있는 쇼군이 이러한 관계를 맺는 이러한 봉건제적인 통치가 이 에도막부 시대에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지방의 영주들을 니뽕말로 다이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에도막부 시기에 일본은 옆에 있는 청나라가 서양 국가들한테 엄청 두드려 맞는, 특히 그 아편 전쟁에서 아주 허무하게 패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약간 사무라이가 통치하는 쇼군의 막부 시기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좀 쫄까요? 안 쫄까요? 겁나 쫄아요. 근데 그 쫄고 있는데 쫄보가 되어 있는 니뽕에 어느 나라가 접근을 하냐면 그렇죠. 아메리카, 미국이에요. 미국은 식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 일본을 개양시켜서 일본을 미국이 지배해야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페리라는 이 아저씨가 페리 이 제도, 그러니까 군 사령관 정도 되는 이 사람이 함대에 어마어마한 대포를 실어가지고 일본 앞바다에서 빵빵 쓸데없이 허공에다가 대포를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만 듣고도 일본 사람들은 이 에도막부의 쇼군, 사무라이들은 완전 겁나게 쫀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 그 말로만 듣던 서양 오랑캐들의 대포가 야, 저렇게 세? 야, 우린 싸워봐야 의미 없다. 그러니까 일본은 딱 계획을 해서 질 것 같은 싸움은 아예 포기해버려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세계 최강 미국이 오던 영국이 오던 프랑스가 오던 끝까지 싸우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페리 제독 함대의 대포 소리만 듣고 바로 일본은 꼬랑지를 내리고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해요. 화친, 마치 친하게 지내자라는 것 같지만 이게 뭐 말이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결국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이렇게 집어삼키는 이러한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다시 수호 통상 조약, 통상을 좀 더 하자라는 의미의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거죠. 이 두 조약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강제로 미국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이었고요. 이 조약에 의해서 일본은 드디어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미국에게 많은 것들을 또 빼앗기게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하급 무사들, 좀 급이 낮은 이 사무라이들이 저 무능한, 무식한 에도막부 타도하자. 그리고 다시 천황을 중심으로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요. 마침 천황이 좀 젊고 유능했나 봐. 그래서 이 운동을 뭐라고 하느냐? 왕을 다시 떠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자라는 운동이에요. 저거 네 글자를 뭐라고 하냐면 존, 왕, 양, 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왕, 양이. 존마탱이 아니라 존왕, 양이에요. 자, 존, 왕. 여기서 왕은 누구를 얘기하겠니? 그렇죠. 천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황을 떠받들고 서양 오랑캐를 천황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몰아내자. 저 무식한 막부 정치 이제는 끝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결국 이 운동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음, 성공해요. 그래서 결국 일본의 그동안 상징적 의미로만 존재했던 천황이 이제 전면에 나서서 일본의 정치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그때 일본 천황의 연호,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면 바로 메이지예요. 메이지. 그래서 이제는 메이지 천황이 직접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메이지 천황이 했던 근대화 운동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죠. 메이지는 이제 천황의 이름이고요. 유신이라는 말은 새롭게 하자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메이지 천황이 직접 주도하여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먼저 일단 기본적 방향은 서양 문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 또 다른 말로 전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뭐랑 비교되냐면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좀 비교가 되죠. 양무운동은 서양의 무기나 기술만 배우겠다라는 거지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이겠다. 그들의 제도, 그들의 문화, 그들의 뭐 정신, 세계 뭐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도를 이제 아싸리 수도로 이제 삼는데 이때부터 에도의 이름이 뭘로 바뀐다? 도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때 메이지 유신 때 도쿄가 이제 수도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이 도쿄라는 이름이 정해진 거죠. 그동안 수도는 천황이 교토에 있었거든. 교토. 근데 이제 교토의 천황이 도쿄로 와서 여기를 수도로 만든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좀 더 강화해 가게 돼요. 우리 아까 이 에도 막부는 지방에 누가 있었니? 다이묘가 있었죠. 다이묘한테 땅을 줬죠. 서양 중세 봉건제와 같은 이러한 체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 지방의 다이묘들은 마치 그 지방에서 왕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 다이묘들 다 없애버리고요. 지방의 중앙에 있는 천황이 직접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천황이 통치하는 이러한 중앙 집권 체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신분제 드디어 뭐 사무라이니 무슨 귀족이니 평민이니 노비니 이런 것들 전부 다 폐지했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청나라 양무운동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식 교육 제도도 실시하고 특히 중요한 거는 서양의 것들을 배우려면 직접 서양에 보내서 배우고 배워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학생도 보내고 특히 사절단을 보내요. 사절단. 사신을 보낸 거예요. 어디 보냈을까요?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 또 유럽을 이제 갔다 오게 한 거죠. 이 사절단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와쿠라예요. 이와쿠라. 이와쿠라.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이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 갔다가 유럽 갔다 보니까 여기는 이미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야 새로운 뭐 기계 같은 거 보고 또 사회적 분위기 보면서 야 우리 일본도 뭔가 이렇게 서양처럼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했겠죠. 특히 이와쿠라 사절단에 갔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조선을 침략을 하면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 되어서 우리의 그 중군이형, 우리나라의 영웅, 우리 중군이, 안중근이 죽여버렸던 인물, 그 인물이 누굴까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도
이 이와쿠라 사절단에 같이 갔다 왔던 인물이에요. 우리 사진이 교과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116페이지에도 우리 아까 우리 미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배를 이렇게 바다에 띄워가지고 대포를 쐈겠죠. 여기에 쫄아가지고 일본이 바로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또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이와쿠라 사절단이 파견이 되는데, 자, 그 이와쿠라 사절단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미국과 유럽에 갔다 왔던 이와쿠라 사절단.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와쿠라예요. 이와쿠라 도모미.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갔다 와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이끌어 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상당히 그들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완전 쓰레기죠. 아주 왼수죠. 그래서 우리 안중근이 만주 하얼빈에서 죽여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와꾸라 사절단도 보내고 많은 이 단체가 왔다 와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 갔다 와서 뭐 근대 산업 육성, 징병제 등등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을 하는 이 메이지 유신이 다 좋은 것 같은데 하나의 문제가 있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름부터가 메이지 유신이었죠. 메이지가 누구라고요? 일본 천황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황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 거의 뭐 신이야. 신적인 존재예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왕이 없잖아. 왕을 다 날려버렸잖아. 왕이 있어도 입헌군주제잖아요. 왕이 있어도 의회가 있고 헌법이 있어서 왕 마음대로 정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일본에서도 유학 갔다 왔던 분들이 우리도 천황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민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메이지 천황, 메이지 정부는 탄압했겠죠? 그리고 나서 결국 만든 헌법이 일본 제국 헌법이라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제국 헌법이라고 하죠. 제국. 제국이라는 말은 어떤 나라라고 보면 돼? 황제국가. 황제국이에요. 어? 황제 국가의 헌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황제 권력을 아예 헌법으로 못을 박았다는 얘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법은 천황에게 모든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일본은 천황이 인간이 아니야. 거의 모든 권력을 천황이 다 누리는, 마치 우리 옛날 서양 절대 왕정 배웠을 때 그 절대 군주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요게 한계예요. 제국 헌법 보면 천황이 통치한다. 천황은 국가 원수다. 통치권을 총괄한다. 또 제국 의회 동의를 얻어 입법권까지 행사한다. 천황이 모든 거 다 하겠다는 거야. 이게 일본 제국 헌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본은요, 결과적으로 메이지 유신을 성공적으로 했지만, 일단은 천황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고, 근데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이 힘을 모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처럼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제국주의가 되면 제국주의 국가들은 반드시 뭘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식민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를 하나 먹어야 되는데 옆에 누가 있니? 자, 조선이 있죠. 그래서 조선을 식민 지배하고 중국까지 침략하겠다라는 이런 야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일단 청나라하고 가장 먼저 청일 전쟁을 해요. 근데 이때 일본은 양무 운동을 했고 청나라는 메이지 유신을 했잖아요. 누가 이기겠니? 그렇죠. 일본이 이긴 거죠. 여기서 결국 아시아의 1인자 자리가 넘어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했기 때문에 일본이 야, 청나라 이놈 새끼 우리나라 시모노세키로 와.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돼요. 시모노세키라는 항구가 있어요. 무슨 새끼? 아, 시모노세키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본은 야, 니네 청나라 우리한테 깨졌으니까 야, 니네 라오뚱반도, 또 타이완 넘겨 이렇게 되는 거죠. 라오뚱 반도는 이제 우리나라 옆에 있는 반도인데 이렇게 있으면 위에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가 라오뚱 반도고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타이완이 이렇게 있죠. 타이완. 그래서 이 라오뚱 반도 여기가 라오뚱 반도예요. 그다음에 타이완 이 두 개를 일본이 먹어요. 왜? 청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시모노세키에서 이놈의 새끼야 이거 가져와. 타이완 라오뚱 가져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라오뚱 반도하고 타이완을 그동안 먹으려고 딱 찜해놨던 나라들이 있네. 특히 요 만주에서 청나라로 내려오면서 여기 군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던 이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하이에나 같이 일본이 이걸 채갔네. 야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달라붙어서 야 돌려줘 라고 일본에 간섭했던 사건이 벌어져. 요걸 뭐라고 하냐면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자, 세 나라가 일본에 간섭해서 이 라오뚱반도와 타이완을 다시 청나라한테 돌려주려는 건데 그 세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러시아랑 독일, 프랑스가 라오뚱반도 야 이거 청해 반환에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청나라 이기고 라오뚱반도 먹고 타이완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태클을 건 거야? 그렇죠. 러시아가 태클을 건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러시아랑 전쟁해야 돼요. 근데 러시아랑과의 전쟁 역시나 청일 전쟁 때처럼 생각지 않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긴 거야, 이번에도? 일본이 이긴 거예요. 사실 이 러일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냐. 아무리 일본이 깝쳐도 러시아한테는 당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건 초딩과 대학생과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이 이겼네?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예전에 미국이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이겼던 것도 미국이 힘이 센 게 아니었잖아. 누가 도와줬니? 그렇지. 영국을 미워했던 프랑스가 도와줬잖아. 이번에 마찬가지야. 러시아랑 사이가 제일 안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러일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러시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영미의 지원 때문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결국 포츠머스라는 여기는 이제 미국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한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미국의 포츠머스에서 만주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이권을 러시아가 아니라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미국도 여기 이거를 다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청일 전쟁 승리, 러일 전쟁 승리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만주와 또 중국 대륙까지 진출하게 되는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굉장히 좀 우울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은 또 이제 우리 내년에 또 3학년 때 한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니까 자,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근대화 운동에 대한 내용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안녕.